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론평국실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랄까 약간 국방 시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 해외 언론에 서 이제 포착된 내용을 가지고 그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제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1, 2주 됐나? 이게 이제 미국, 독일에 독일의 퓨마 장갑차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 뭐 나토 신속 대응군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퓨마 장갑차를 보내려고 했죠. 근데 좀 더 고장이 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게 제법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C가 돼가지고 독일의 국방장관이 이제 사임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장갑차가 푸마 장갑차인데, 현재 뭐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후에 개발된 이제 장갑차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해외 수출용 장갑차고, 현재 이게 이제 주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18대를 나토 신속 대응군에 파견하기 위해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18대 모두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 그래서 작전에 투입할 정도가 못 됐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이제 뭐 우리말로 하자면 참모총장한테 이메일로 보낸 거죠. 근데 말하기 미안하니까 처음에 말 시작할 때 내가 일부러 뭐 되게 예의가 없이 일부러 이렇게 적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이런 이제 토를 달할 정도였죠. 화재가 난 것도 있었고 포탑 작동 이상이도 두 군데도 발견됐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게 언론을 탔단 말이에요. 좀 격앙된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전에 있었던 거, 푸마가 대체했던 이제 마더라는 장갑차를 이제 급하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푸마 장갑차를 또 새로 도입하기로 한 부분들도 좀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제조사인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하루 만에 7%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빠졌다. 인기가 또 뭐 역시나 독일에 어떻게 보면은 주력 그 방산 업체로서 레오파르드 전차도 제작하고 이런 곳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폴란드 언론에 난 이야기가, 이게 이제 1월 16일 나왔으니까 뭐 거의 실시간 하루나 뭐 24시간 안에 나온 기사예요. 결국은 그 장관이 이제 사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사임한 이유가 몇 개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뭐 타산지석 같은 개념이죠. 독일 같은 나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 세계적 흐름 이런 거 연계가 돼서 갈등 요인이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 장관 사임으로 해서 독일 국방에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방장관은 21년 말부터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뭐 국방이라는 게 하루 한 해, 두 해 만에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온 거거든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20, 30년간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이게 약간 다른 것도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의 무능력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이 언론이 아까 폴란드 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특히는 국방 관련된 문제는 그 언론이 어디 언론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보는 시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독일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장관 하나 나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첫 번째 독일 내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하나는 약간 비난하는 쪽이 있어요. 고소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폴란드 언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 어떻게 보면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지금 예민해져 있는 게 폴란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폴란드가 이 상황을 그들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지금 이제 현 정권의 정치적 존재감 또는 주변의 어떤 중부 유럽에 있어서의 영향력, 이런 겸사겸사해서 생각해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의 동맹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러시아가 폴란드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진짜 나토 동맹이 발동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애써 지금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또 우리 방산업체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힘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폴란드 대통령이 어떤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느냐 하면은 폴란드 색깔을 강조를 하면서 유럽연합하고 조금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싸움에서 좀 눌리고 있었던 거죠. 유럽연합의 대표 국가가 어딥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죠. 독일하고 좀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해요.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들 내부 문제까지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방이라는 면에서 이게 장관 하나 그만둔다고 뭐 달라질까? 라고 비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자,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이번에 사임한 크리스틴 엠브레트라는 독일 국방장관이에요. 예. 제가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것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큰 일을 맡아서 어설프게 일처리를 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조금 복합적인 부분 같아요. 예. 자, 저기 국방장관의 이력을 보면은 제가 영어로 이제 바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거라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위에는 보면은 현재는 이제 사임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2021년 12월 8일부터 국방장관이다. 숄츠 지금 수상 체제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 숄츠 총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언론에서 총리라고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있을 때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뭐 여성가족부 장관 정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바로 장관직을 또 수행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핵심 간부 역할을 했어요. 해당 당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역량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장관이에요. 갑자기 뭐 낙하산식으로 발탁된 장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만뒀을까? 장갑차 문제가 그 중에 하나 계기가 된 건 분명해요. 그게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고, 이 장관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은, 자, 푸마 장갑차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장관이 화가 났죠. 뭐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그 신속대응군, 나토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몽땅 고장났다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이메일이 그 사령관이 보낸 이메일이 다 공개가 되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추가로 푸마 장갑차를 개량형을 도입하는 걸 중단시키고 이 나토 신속대응군 훈련에는 누구를 보냈느냐? 그 이전에 마드 장갑차를 바로 보냈죠. 예, 그게 이제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수상하고 협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예, 이런 게 지금 하나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전 발발을 계기로 유럽 각국들이 이제 군비 확충을 하게 되는데 지난 30년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가량을 군비를 확충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 역할을 하겠다. 이 긴장감에 우리도 이제 동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불거진 사실이 이거예요.
나토에서는 나토 동맹이니까 그 안에서는 전시 탄약 뭐랄까 비축량을 한 달 정도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서류를 까보니까 이틀 분량밖에 없더라. 이거 웃기다. 이게 폴란드가 이제 비꼬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도도하게 하더니 자기들은 실제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를 무시해? 예. 폴란드는 여기저기서 좀 무시 많이 당합니다. 특히 중부 유럽 국가들은.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도출이 된 것이고, 그래서 100조를 더 쓰겠다고 했는데 나토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만약 한 달 분량을 구축하게 되면은 그 비용만 25조에서 40조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을 더 꺼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도 돈을 더 마련해가지고 우리 무기하고 뭐 미국 무기하고 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없는 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임한 독일 국방장관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이틀치 분량밖에 없으니까 면이 많이 상한 거죠. 예. 그래서 재무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예산 이 100조 지금 편성된 돈에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탄약부터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거부한 거예요. 이 돈은 이미 다 쓸 곳이 정해져 있다. 급하게 쓸 수 없다.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돈을 더 만들어 와라. 수상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상이나 당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산 편성하는 곳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 지금 있는 푸마 장갑차가 문제가 있어서 마드 장갑차를 보내는 과정에서 수상 관제와의 죄송합니다. 총리와의 계속 제가 수상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총리와의 대화가 부족했다. 즉 총리도 이 국방장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산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기존에 100조 들어가기로 한 거 그 부분을 이거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자. 이런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이 국방장관이 이 내각에서 고립됐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부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애둘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 이 장관이 정치적 경력이 지금 많잖아요. 나는 끝났구나 하고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폴란드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해보면은 폴란드는 지금 이 기회를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연합 회원이기도 하고 2004년부터 이 네 나라가 지금 비시에그라드 그룹이라고 그러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이 나라 중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가 폴란드예요. 인구도 제일 많죠. 면적도 제일 넓죠. 그리고 GDP도 제일 커요. 예, 다른 세 나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폴란드가 이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작년에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여기가 경제 개발 속도가 유럽에서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아주 임금이 싸죠. 유럽의 생산 기지로 삼는다. 라는 게 우리 쪽의 기대예요. 그냥 맞아야 되겠죠. 그 점에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촉발된 우리 무기 수출 그리고 현지 생산 이게 큰 그림 속에서는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같이 유럽연합이고 나토 회원국이지만 이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그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 이걸로 다 똑같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유럽에도. 그래서 이 네 나라가 힘을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 와중에서 이제 유럽연합이랑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아까 이제 독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폴란드에 있는 지도자 대통령이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왜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얘는 경제력은 약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계기를 돌파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네 나라의 대표 국가로서 폴란드가 정체성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통령의 지금 폴란드 정권의 생존과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기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폴란드를 러시아가 치게 되면은 그건 자동으로 유럽 전체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토 회원국이 30개 국가예요, 지금. 그래서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폴란드가 미국한테는 되게 소중한 국가거든요. 여기가 전선이기 때문에, 최전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폴란드가 그 상황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유해,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기사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란이, 이게 이제 유라시안 타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도 언론이에요. 인도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나라였어. 러시아에 치우치지도 않고, 미국에 치우치지도 않고, 양쪽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나라죠. 그러면서 약간 중국과는 긴장 관계가 있고, 그런 게 이 언론의 기사에 보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입장은, 이런 유라시안 타임스의 그러한 입장은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우리한테 줘요. 우리한테 부족했던 부분. 이제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1월 12일 기사예요. 금년도 이란에서 바바르 373이라는 미사일 체계, 대공 미사일 체계를 시리아에 배치하겠다. 근데 이게 뭐냐? 이 별명이 뭐냐? 이란판 S-400이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생각보다 길어짐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거기에 이제 군비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리아 쪽에 좀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걸 이란이 그 자리를 메꾸겠다. 자, 이러면 그 방공망을 이걸로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F-35를 이걸로 탐색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지금 이게. 확인된 건 없죠. 한 번도 발사돼가지고 F-35를 뭐 격추시킨 적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쭉 보기에 이란이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군사 기술 측면에서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어떤 러시아가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란은 북한과 또 연계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란이 북한의 무기를, 북한의 군사 기술을 접수해 갔다. 이런 류의 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교류가 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란이 확보한, 그들은 동맹이에요, 그렇게. 이란이 확보한 기술은 북한한테 공유될 수 있다, 충분히. 예. 그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자폭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폭 드론, 그 샤헤드 136이라는 거, 그거 중국이 이미 몇 년 전에 보여줬고 이번에 러시아가 수입했었잖아요. 쓰고 있죠, 지금도 잘 만족해하면서. 예. 그럼 북한 왜 안 갔을까? 예. 그러면 이번에 넘어온 무인기가 사진도 공개되지 않고 기종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무장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내에 군의 현지 보고서에서 바로 올라갔을 텐데 그 기종 없이 보고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보고가? 네. 어떤 기종이 넘어왔다가. 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자, 사진 속에 보시는 게 이란의 바바르 373입니다. 이게 나온 지는 제법 됐는데 2022년에 작년에 개선형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개선형이 나오면서 사거리 300, 대응고도 30km, 그리고 탐지 거리가 뭐 한 400km 좀 넘고 추적 가능한 것도 한 3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은 S400과 같다. 이게 S400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S400이 뭐 거기 사실은 러시아는 S350부터 우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이더로. 물론 저피탐 기체가 아닌 일반 기체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왜냐면 좀 스텔스가 아니고 저피탐이잖아요. 크기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레이더의 출력을 높이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보다는 늦게 발견된다는 그 차이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미 90년대에 이런 저피탐 기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넘은 기술이에요. 예. 러시아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히려 그게 모순이죠. 비상식적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이제 이란 같은 데까지 넘어갔다마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A사 레이더를 활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외계인이 주고 간 기술이라 지구인들은, 미국을 제외한 지구인들은 100년이 지나도 그것을 못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 개발한 다른 모든 기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일반화된다라는 부분, 그 두 생각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어떻게 더 맞을 것인지. 그리고 각 나라들에서 전력을 다해서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었으니까 더더욱 우리 판단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 입장을. 예. 자, 이게 이제 그 좀 전에 발사체계에 들어가는 미사일이에요. 이제 뒤에는 이제 그 이동식 차량이 보이네요. 발사 차량이. 이것도 지금 봐서는 S-400도 여러 가지 미사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최장거리를 가는 건 대형 미사일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단거리를 이제 해결하는 미사일들은 작은 미사일들이 또 들어 있어요. 거기 약간 천궁 같은 미사일들이 작은 거리를 담당하는 미사일이고, 장거리 미사일은 저 큰 데다가 한 개 들어가고, 단거리 미사일은 저 뒤에 이제 뭐랄까 저 케이스에 네 발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야드 2 미사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진은 뭐 이 정도밖에는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이 글로 된 이제 이 설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정치논평 76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러시아, 이란, 특히 북한 기술적 교류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도 왜 북한이 예전에는 막 액체 로켓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체 로켓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대륙간 탄도탄을 성공을 시키느냐, 놀라죠. 외부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예. 루트는 어디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러시아에서 주로 흘러나오겠죠. 지금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분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애써 배제하는 것이, 북한도 자폭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국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예. 사진 하나 제공하지 않고 어떤 기종인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몇 년 전에 야산에 떨어졌던 비행기 사진을 계속 꺼내놓고 해외 언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검색해 보세요. 샤헤드 드론하고 북한은 노스코리아라고 치면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북한에 갔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럿이 나와 있어요. 증거는 없죠. 예. 값도 싸잖아요, 아주. 예. 찾지도 못하고.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러시아는 이미 2012년부터 네보 M이라는 이 레이더 시스템을 이미 배치하고 있어요. 러시아 본토에는. 이게 다 그거 잡는 거예요. 세 가지 밴드로 VHF 가장 파장 긴 거로 대충 잡아요. 어디 위치는지. 그다음 L밴드 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대충의 위치를 찾고, 그다음 확실하게 X밴드나 S밴드를 활용하면 그때부터는 낙곤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A사 기술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A사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를 한 군데 쫙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 그러니까 계략적인 위치만 파악하고, 그 다음 VHF, L밴드, X밴드 제 상식으로, 민간인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훨씬 스텔스기를, 저피탄기를 찾기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예. 여기 낙곤되면 끝이에요. 예. 그럼 계속 추적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도, 위치, 속도, 고도, 방향. 그 다음 자체 그 탐색기가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의 미래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죠.
충분히 가까워지면은 자체 시크가 작동을 해요. 미사일의 대공 미사일의 자체 시크가 작동할 정도의 거리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 전자전 이런 거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대공 미사일에 달려 있는 탐색기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저피탐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가까이 거리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중국도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중국도 기술로 넘어왔죠. 똑같은 세팅이에요. 좀 더 세련돼진 것 같죠. 세 개의 웨이브 파장으로 잡는 거예요. 세 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좁혀가는,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거. 하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거. 그 다음 거 최종적인 거 좁혀가는 거죠. 깔때기 마냥으로.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2021년 10월 달에 그다음 우리는 그해 5월 달에 우리는 이제 시제품은 못 내놨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죠. 국방 뉴스에 몇 번째가 썼던 겁니다만은 ADD에서 저피탐 항체 탐지 레이더 기술 개발, A사 방식이고 고출력이고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뉴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미국의 스텔스기에 부담을 느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어떻게 여러 가지 상상의 폭을 한쪽으로 막 치우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걸 잡을 수 있다라고 뻥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뻥을 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거니까. 예, 또 실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기술이 실제 하고 실제 작동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F-35를 가지고 있거든요. 21년 5월이면 우리 F-35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거 날려보면서 우리가 시험 개발할 때 탐색해 봤을 거예요. 그게 되니까 기술 개발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현존하는 지금 F-22 같은 경우는 숫자도 적고 곧 은퇴할 거지만 F-35는 주력이죠. 현재로서는 아직도 뭐 숫자적으로 주력은 아니지만 그거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A사 방식을 통해서 F-35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했다. 그럼 그건 진짜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 그들도 5세대 전투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피탐이라는 것은 전투기의 모든 것이 아니고 향후 전투기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다. 그겁니다. 예. 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란이 가졌으면은 북한도 지금은 혹시나 없더라도 되게 관심은 많겠다. 가졌을 가능성도 많겠다. 그 여차하면은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에서까지도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F-35에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저기 못 막아.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우상의 존재가 지금 위험해지는 거예요. 강철로 된 큰 동상처럼 느껴졌는데 너무 떠리고 봤더니 안에가 비어있고 겉에는 색깔만 칠한 석고더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미국의 이제 여론 이야기랄까 뭐 이런 거를 좀 검색해 봤는데 같아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F-35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지위를. 도전받지 못할. 그런데 해외에서 자꾸 지금 저피탐 항체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란까지 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도 있다 그러는데. 자, 뭐 마지막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2022년 금년에 나온 거네요. 4월 달에 나온 건데 ADD 여러분 다 검색해서 가보실 수 있어요. 그거 보면은 미래 핵심 기술인가 뭐 이런 거에 스텔스 탐지 양자 레이더 기술이 있어요. 자, 우리는 21년도에 A사 방식의 기존 방식의 A사를 활용한 기술로도 저피탐
항공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미래 기술에 대한 것도 지금 진일보한 기술적 성과를 냈어요. 양자 레이더라는 거죠. 예. 초기 실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에요. 곧 양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ADD에서 제가 쭉 몇 년째 봅니다만은 ADD에서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항상 실체가 있어요. 절대 거품이 없어요, 말에. 상당히 어느 정도 항상 보수적이에요. 자, A사로 저피탐 비행기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지 1년도 안 돼서 양자 레이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즉 이것은 기존 시스템으로 스텔스기를 찾을 수는 있으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못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예. 자,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과연 F-35를 하늘에서 탐색해낼 수 있는 레이더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동맹 관계인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지 없을지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수십 년간 생각해왔던 많은 우상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이 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